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이종호 씨가 2021년 4월에도 연락한 사실을 저희 취재진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마침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민모 씨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이었는데 김 여사가 먼저 연락을 취한 겁니다. 이와 함께 저희 취재진은 또 김 여사가 손해를 봤다던 1차 주가 조작 이후에 4,700만 원을 손실 보전받았는지 검찰이 의심했던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오늘 기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차례차례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이달 초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측은 참석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 목사 측은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 24일 청탁금지법에 대해 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15명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김 여사 수심위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걸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고 가방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최 목사도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심위 의견은 권고 수준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취재진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이종호 씨에게 2021년 4월에도 연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주가 조작 공범이 검찰에 비공개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연락한 건지, 그렇다면 비공개 조사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져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게 연락한 건 2021년 4월 14일입니다. 저녁 7시 53분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2020년 9월부터 한 달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6개월 만에 김 여사가 다시 연락한 겁니다. 특히 이날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민 씨는 이 씨의 처남이자 전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 씨의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돼서 지금까지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수사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 씨에게 연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이 문자를 보낸 것을 전후로 민 씨와 이 씨 그리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까지 주가 조작 일당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하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고 물었지만 이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시 김 여사가 민 씨가 조사받은 걸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거야 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문자를 받고 김 여사에게 어떻게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김 여사는 제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씨는 이날 조사를 받고 반년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2022년 11월 입국하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김 여사가 아니라 여사 쪽 직원과 통화한 거다. 급기야는 검찰 조서에 기재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이후엔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2012년 3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JTBC가 확인한 통신 내역은 이 씨와 김 여사가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통화나 문자를 모두 40번 주고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2021년 4월에도 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이 씨의 해명과 다른 건 또 있습니다. 이 씨는 JTBC가 2020년 9월과 10월 통신 내역을 보도한 직후 김 여사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김 여사가 토로스 증권 계좌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다거나 김 여사가 자료를 봐달라며 팩스로 보내줬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이번에 검찰 조서가 기재 오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검찰 조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부분이 있냐 물음에 자필로 없음이라 적었습니다. 이 씨가 직접 서명한 이 조서는 이미 법원에 제출돼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와 연락을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김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연락을 한 2021년 4월이 어떤 시기였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3년 반 전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대선을 1년도 채 안 남겼을 시기입니다. 네, 그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또 관심을 받던 때였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바로 다음 달인데 2020년 9월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한 검찰의 수사가 조금씩 무르익어가기 시작하기도 한 그때이기도 합니다. 네, 더욱이 연락을 한 날을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비공개 조사를 받은 당일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종호 씨에게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 묻자 이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민모 씨 조사를 어떻게 알고 연락한 것이냐고도 묻자 이 씨는 나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은 건 민 씨의 조사는 당시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진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민 씨가 2021년 4월, 그러니까 해외로 도피하기 6개월 전에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검찰은 김 여사에게 문자 받고 어떻게 연락을 했냐라고도 물었는데 이 씨는 사실 다른 번호로도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이 왔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의심대로 민 씨 조사 때문에 김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연락을 한 거라면 조사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먼저 민 씨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한 것처럼 이미 2012년에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민 씨의 진술은 김 여사에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민 씨 소환을 알고 전화를 한 건지 알았다면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날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주가 조작 일당도 연쇄적으로 연락을 한 게 또 확인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민 씨에게 오후 1시 30분 그리고 저녁 6시 30분쯤에 각각 연락을 합니다. 네. 이 김 여사로부터 문자를 받기 전인 시점입니다. 통상 이때는 점심이나 저녁 휴게 시간일 때입니다. 김 여사에게 저녁 7시 53분쯤에 문자를 받은 뒤에는 밤 9시쯤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리고 30분쯤 뒤에는 2차 주포 김모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권오수 전 회장과 밤 10시 넘어 통화를 했는데 이 민 씨의 조사 당일 주가 조작 공범들 사이에 연락이 분주했던 겁니다. 이 민 씨의 조사 내용을 이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수사에 대응한 것 아니냐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 주가 조작 일당들도 민 씨의 검찰 조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데 민 씨 조사가 전체적인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사였나 보군요. 민 씨는 이 주가 조작 2차 시기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주가 조작을 실행한 주포 김모 씨와 이종호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 민 씨의 조사 내용은 검찰 수사가 어떻게 향할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셈입니다. 네. 다만 민 씨가 조사받은 날 김 여사가 어떤 내용을 이 씨에게 문자 보냈는지 그리고 주가 조작들 일당 사이에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내용 말고 또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리포트로 또 전해드리고 박 기자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9시 30분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오히려 수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계산한 이 시기 김 여사의 손실액은 4,700만 원으로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 측이 김 여사에게 보내준 돈과 일치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이 씨가 김 여사의 손실을 메워줬다고 의심하고 그 부분 역시 조사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법률팀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내역입니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를 언급하며 4개월쯤 맡겼으나 2010년 5월 종가 기준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주포 이 씨가 2010년 3월 4일 김 여사에게 지인 명의로 5번에 걸쳐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계산을 통해 이 돈이 김 여사의 손실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이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돈의 성격을 캐물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보낸 건 맞다면서도 빌렸던 건지 투자를 하려다 안 하게 되어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빌린 돈인지 설명하지 못했고 차용증도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4,700만 원이 손실 보전금 아니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기억이 없다고 답합니다. 검찰이 금액이 일치하는 건 우연일 뿐인가라고 되묻자 모르겠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의 의심대로 김 여사가 손실 보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손실을 봤던 투자라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김 여사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손실을 봤으니까 주가 조작 공모와는 무관하다는 김건희 여사 쪽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 쪽 해명부터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죠. 예,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는 2021년 10월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강하게 나오던 때입니다. 네. 1차 주가 조작 시기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벌어졌던 일에 대한 해명이 주로 많았습니다. 2차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이 없었는데 법원은 이 2차 시기를 놓고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주가 조작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게 그 1차 시기에 대한 해명도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예, 당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면요. 이 4개월쯤 맡겼지만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서 같은 해 5월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다른 별도 계좌로 옮기면서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빠졌는데 어떻게 주가 공모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네. 논리입니다. 근데 이 돈을 이 씨가 보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2010년 3월 4일에 이 김 여사 계좌로 4,7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 돈을 보낸 쪽은 1차 주포 이모 씨의 지인입니다. 사실상 이 씨가 보낸 돈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손실을 보전해 준 거다 이렇게 의심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취재 결과 검찰은 당시 이미 김 여사의 손실액을 4,700만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2011년 11월 1차 주포 이모 씨를 조사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보다 불과 한 달 전에 윤 후보 측 캠프에서 약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해명이 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이미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근데 그때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4,700만 원은 손실 보전금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이 씨가 손실을 보전해준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자 이 금액이 같은 것은 우연일 뿐이냐고 다시 추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저희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 4,7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받은 사람이니까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니까 입금 내역은 확인을 하면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4,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왔다면 그 이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김 여사가 2010년 상반기 정말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손해를 본 건지
아니면 손실을 보전받은 건지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6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25%로 나타나 같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K-스탯 리서치를 비롯해 여론조사기관 4곳이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찬성이 65%로 반대 24%의 2배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 58%, 반대 36%로 격차가 컸습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 특검법 찬성이 47%였는데 달라진 겁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도 찬성 60%, 반대 33%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5%에 그쳐 전국 지표조사 기준으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9%였습니다. 마포대교 순찰부터 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들이 여권의 큰 악재로 작동하는 그 힘이 더 커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당에서도 김 여사를 마냥 감싸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과 용산과의 생각의 괴리가 커지면 또 대통령과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우리가 당이 방어하고 컨트롤하는데 또 한계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다만 여당 내부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어 국회 표결 때 이탈표가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가 명 씨가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후보의 전화가 올 거라고 말하자 몇 시간 뒤에 실제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선 한 달 전 윤석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 담판을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그동안 완주를 강조하던 안 후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좀 일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나흘 뒤 안 후보는 돌연 국민 경선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미래로 가자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과정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일화 제안 직전 안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 A씨는 명 씨와 접촉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후보가 전화할 것이라고 하자 몇 시간 뒤 실제로 윤 후보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윤 후보에게 단일화 관련한 얘기를 나누면서 안 후보와 만날 시간과 장소까지 정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윤 후보와 만남 등 관련 보고를 안 후보에게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의힘 캠프에도 보고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명 씨를 통해 안 후보 측의 구체적인 요구까지 전달돼 다른 라인이 가동되고 있구나 싶었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 후보 캠프에서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자 안 후보 측에서 무산시켰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영선 전 의원은 명 씨를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소개해준 건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모티콘을 받아 자랑을 많이 했다고도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오늘 저녁에 가족품으로 돌아갔을 해병대 최상병의 전역식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동료 해병들을 어렵게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최상병의 중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로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처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 해병들은 아직도 1년 전 기억이 떠올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랑 나이도 동갑인데 못 구한 것도 미안하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도 좀 미안하고요. 제가 수입병원에 검사 받고 그래서 보완 치료하고 있어요. 복구시키긴 하는데 막상 또 보려니까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하지만 최상병이 전역했어야 하는 날까지도 수사에 진전이 없는 걸 보고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막 뉴스 가끔씩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선서 안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열받죠. 생존 해병들은 당시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정황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높은 분이 와서 왜 물 안 들어가냐 뭐 이러면서 뭐 다른 데는 뭐 물 깊게 들어가고 뭐 어디는 찾았다 이러면서 대관장이 어떤 걸 해가지고 뭐 포병부대를 압박을 가하듯이 막 끝내는 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로프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급받기로 한 로프가 있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저희 중대는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나가 중대 세 개인데 줄은 2개고 그래서 줄 2개를 알파랑 다른 중대가 받은.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렸을 때 로프와 구명조끼가 없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른 중대엔 로프가 지급됐다는 건 처음 나온 증언입니다. 다른 중대에선 작전 당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JTBC가 입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 보고서에서 최상병이 소속된 중대장도 같은 증언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안전장비를 챙기라는 지시는 없었고 나중에 다른 2 중대에 로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 겁니다. 당시 로프가 필요할 만큼 상황이 위험하다고 봤던 것인지 그렇다면 최상병이 소속된 중대는 로프가 없는 채로 수색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은 무엇인지 향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30대 남성인데 경찰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식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인적이 뜸한 한밤중 도심 길거리. 흰옷을 입은 여성의 뒤를 한 남성이 쫓습니다. 거리를 좁힌 남성은 갑자기 허리를 숙여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넘어진 여성이 몸부림치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 사이 행인 한 명이 다가옵니다. 그걸 본 남성, 길 옆 수풀을 뛰어넘어 도망칩니다. 저 남자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저 좀 살려주세요. 울고 나서 나가셔. 의식을 이러고 있어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17살 여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여성은 친구를 배웅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확보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인근을 수색했습니다. 2시간 뒤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범행 장소에서 1.5km 떨어진 이곳에서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 남성은 별다른 관계가 없어 묻지마 범죄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최근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생들이 모인 연합 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마약을 공급한 건 이 동아리 회장인데 알고 보니 학생들뿐 아니라 의사나 기업 임원들에게도 마약을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번쩍이는 불빛 사이로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여럿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명문대생들이 모인 대규모 대학 연합 동아리가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한 사실도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동아리 회장 연모 씨가 회원들뿐 아니라 의사와 상장사 임원 등 일반인들에게도 마약을 판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새벽 시간 약 30km를 운전해 염 씨의 집까지 찾아가 현금을 주고 마약을 샀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한 날 환자 7명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마약을 하면 최대 10시간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약에 취한 채 수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이미 2020년 마약을 밀수한 전과가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평소 염 씨에게 마약을 사던 대학생 한 명은 염 씨가 구속되자 상장사 임원에게 마약을 얻어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약을 한 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13km나 운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의사와 임원 등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2027년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면서 관련 업체 수천 곳이 문을 닫게 되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업체들은 액수가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개 농장주가 폐업하는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육 규모를 조기에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22만 5천 원까지 낮아집니다. 문을 닫는 유통상인과 식당 등에도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줄 계획입니다. 업계는 지원이 적다며 폐업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폐업한 사람이 22만 5천 원이라고 하니 그것 가지고 뭘 해. 대부분 이제 자기 전 재산 투자했고 대출까지 받는 상태란 말이에요. 남게 될 약 46만 마리의 개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입양을 보내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안락사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거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범위 절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폐업한 농장에서 보호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그 시스템 내에서 얘네들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었느냐 했을 때 그건 또 준비가 안 되거든요. 동물보호단체들은 더 이상 증식을 제한하고 이행 계획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식용으로도 쓰이는 밍크 고래. 일부러 잡으면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한 경우엔 수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밍크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로또에 8번이나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 맞냐는 의심이 나오는데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 길이 6m 50cm, 무게 2톤의 밍크고래. 지난 14일 양양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고기를 잡던 그물에 걸렸습니다. 5톤짜리 어선이 혼획한 밍크고래는 이 위판장으로 옮겨져 경매를 거쳐 8,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늘에 별 따지 잡는 말에 한 마리 잡았어. 워낙 드문 일이라 마을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잡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뭐 밥도 사고 고기도 사고. 일부러 잡으면 불법이지만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7-8m 되는 거는 또 고래가 튼튼하고 좋은 거는 1억 이상씩 막 하는 거예요.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로또 유난히 자주 맞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혼액돼 유통된 밍크고래 323마리 내역을 살폈습니다. 한 어선이 밍크고래를 8번 혼액해 4억 2,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6번, 5번씩 건져 올린 어선도 있습니다. 모두 포항 등 경북 지역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실제 살아있는 고래임에도 불구하고 질식사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두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물에 걸렸는지 따질 방법은 없고 해경은 사체에 작살 흔적만 없다면 판매 허가서를 내줍니다. 우리 동해안에 770마리가 사는데 매년 혼액돼 거래되는 것만 60마리입니다. 개체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보호해야 되지 개체수가 감소해가지고 이제 보호한다는 거는 지금 시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우연 혹은 의도된 혼액을 막으려면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풀어준 어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전국적 조직을 갖춘 협동조합이라면서 노인 등 수만 명을 상대로 200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총선에서 60석을 확보할 정당을 만들 예정이고 드라마와 영화도 제작한다고 속이며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머리 희끗한 사람들이 강당에 앉아 있습니다. 창당식이라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선관위에는 2023년 2월 달에
정식 정당 22대 총선에서 6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던 이 정당. 한 협동조합이 만들었습니다. 17개 시도에 조직을 둔 조합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습니다. 배달 앱도 만들고 AI 기술이 있다며 방송 출연도 했습니다. 보안 문제에 있어서 아주 탁월합니다. 드라마와 영화도 만들었다며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시사회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벌인 자금, 모두 노후를 걱정하는 노인들에게 끌어모은 돈입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해도 평생 월 30만 원씩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상장되면 2,000배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구 찍어낸 코인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3만 5천 명에게 202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고 번듯해 보이는 사업을 내세운 일당에 노인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배달 사업에 투자를 하면 정산해서 수익금을 여러분한테 돌려주겠습니다. 경찰은 협동조합 대표 50대 남성 등 21명을 다단계 사기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 비슷한 사기로 재판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선원들을 꽃게잡이 배에 태우고 임금을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장애인들은 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몇 달 동안 배 안에 갇혀 하루 20시간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꽃게잡이를 마치고 정박한 어선. 비쩍 마르고 등이 굽은 남성이 힘겹게 어구를 옮깁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이 남성은 5년 전 통영을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부산에서 직업 소개서를 하는 조모 씨가 서해안 꽃게잡이 배를 타라고 권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출항한 배는 육지로 안 나오고 5개월간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좁은 배 안에서 길게는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월 300만 원을 약속했지만 손에 떨어지는 건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조 씨가 먹여주고 재워준 대가라며 가져갔습니다. 1년에 2천만 개는 얼마나 잡으러 잃어가니까. 꽃게잡이 철이 끝나도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조 씨가 마련한 숙소에 지내다 다른 배를 탔습니다. 나도 깜빡이에 배를 올려놨다가 또 딴 데 올려가지고 또 딴 데 또 전동 받아가지고 기가 가고 막사. 이처럼 조 씨가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5년간 떼먹은 임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불법 소개비를 포함하면 4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자기 개인 생활비 이런 것을 모두 다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 씨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약 20년간 직업 소개서를 운영하며 10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큰손이었습니다. 해경은 조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약 30조 원이나 덜 거칠 걸로 전망됐는데 그중 15조 원가량이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은 없다는 입장이라 이걸 메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자세한 소식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0조 원대 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축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 데서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목표치보다 30조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대규모 세수 오차는 벌써 4년째입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장관으로서 4년간 세수 축의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장 덜 거친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세수 부족분의 절반가량이 법인세 때문인데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침체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5조 8천억 원 덜 거치고 잇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약 4조 원이 부족할 걸로 봤습니다. 세수 예측을 할 때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측을 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줘야 되고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정부는 적자 국채를 찍어내는 추가 경정 예산은 없단 입장입니다.
남은 방법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쓰지 않은 불용이나 여유기금밖에 없지만 얼어붙은 내수 상황을 고려할 때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 매수를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오늘 공개 매수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인수 의지를 더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장외에서는 소송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풍과 손잡은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후 주가가 70만 원대로 오른 걸 고려한 겁니다. 공개 매수는 다음 달 4일 끝났는데 고려아연이 언제 대량 매수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고려아연은 일부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신청한 데 이어 기업 어음을 발행해 4천억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장외에선 소송전도 치열합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두 대표가 구속된 상태에서 누가 인수를 결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장영진 영풍 고문과 MBK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영풍도 맞고소에 나섰습니다. 영풍 측은 지난해 2월 고려아연이 사모펀드 원아시아를 통해 사업과 관련 없는 SM엔터 지분 1,000억 원어치를 사들인 게 배임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고려아연 측은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 투자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카카오 관계자들 주가 조작 혐의 재판에서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1,000억 원 투자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14일 당시 고려아연 재무담당자가 SM엔터 주식 매입 프로젝트 펀드에 자금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부사장에게 보냈던 겁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한 직후인 지난해 3월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만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일상적인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M엔터 투자를 미리 알았는지에 대해선 재판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고려아연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원아시아가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쓸지는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여당 추천목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회의가 30분 넘게 중단되면서 파행을 빚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깼다고, 또 민주당은 자유투표였다고 맞섰는데 급기야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은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야당 추천목 신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지만 여당 추천목 인사만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멈추지 않으면서 본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상의하세요. 상의하시라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정신을 어겼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자유투표였다고 맞섰습니다. 30여 분 만에 재개된 본회의에서도 사기꾼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고성이 오갔습니다.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6개 쟁점 법안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여기에 여당목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이란 돌발 변수까지 나오면서 전국은 더 얼어붙게 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프라하에서 나홀로
제목은 좀 낭만적인데 내용은 비판적입니다. 자, 윤 대통령 지난주 체코 방문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인데요. 저렇게 혼자서 나홀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파면해야 된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더니 정치권으로도 번졌군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날 윤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했을 때 공식 환영 행사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좀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애국가가 연주가 되자 바로 윤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주변에 저쪽에 서 있는 우리 참모진들도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저 김태호 차장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주변에서 손을 올리기 때문에 주변을 좀 이렇게 체크하고 두리번거렸지만 끝내 차렷 자세로 서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바로 이 장면 저렇게 확인을 하고도 경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실수가 아니라 뭔가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늦게나마 경례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의도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핵심, 반대한민국 세력의 대통령실 내 핵심.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주변을 확인하고도 경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랬는지 본인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김태효 차장 기준으로 우측에 태극기가 있기 때문에 태극기를 보지 못한 착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가 보이는 경우에는 경례를 해야 됩니다. 다만 국기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연주가 나오는 방향으로 차렷 자세를 한다라는 게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김 차장은 규정을 어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김 차장만 규정을 지키고 다른 참모들 대다수는 규정을 또 어긴 셈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이 뒤늦게 이슈가 된 것은 외교안보 핵심 인사가 그동안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좀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 때문에 더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일본 과거사 관련해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또 지난해였습니다. 미국 도감청 의혹 당시에 미국이 악의를 갖고 그렇게 했을 일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들을 배려하기 이전에 국기에 대한 마음이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탈압박에 실패한 정몽규, 축구 용어입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그제였죠.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사연임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 여지를 남겨놔서 또 축구인들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유인촌 장관이 정 회장의 사연임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맞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 명령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입니다. 지금 3선 임기가 내년 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체부가 이런 입장이라면 4선 도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구협회가 어떻게 나올지는 더 봐야 되는데 앵커 말씀한 것처럼 좀 힘들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왜 그러냐? 늘 싸우기만 하던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게 바로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축구 팬들, 서울 팬이든 울산 팬이든 토트넘 맨유 팬이든 또는 대부분의 축구인들, 감스트든 해설위원이든 모두가 다 정 회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화제가 됐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저는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여야 어제 10월 국감에 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다음 주죠. 2일 날 홍명보 감독에 대한 선과정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계에서는 이르면 정 회장이 다음 달쯤에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됩니다. 일반 택시처럼 앱으로 부를 수 있고 가격도 올해 말까지 무료라는데 이은진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스스로 가는 자동차,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택시, 오늘 밤부터 서울 시내를 달립니다.
5분 거리 위치로 택시를 호출했더니 서울 자율차가 바로 잡혔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경로 설정이 끝나자 핸들이 저 혼자 돌아갑니다.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 앞에 서고 초록불로 바뀌면은 차량이 신호를 인지하고 출발을 합니다. 우회전하기 전에도 잠깐 멈췄다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차 바깥 센서와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과 신호등을 감지해 교통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현재 정확도는 80% 수준. 운전석에 앉은 안전요원이 운전해야만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자세. 시민들은 택시 잡기 어려운데 자율주행 택시라도 늘면 낫겠다면서도 안전한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 강남역에서 집에 오는 거가 좀 안 잡힐 때가 있는데 로봇과 고려 운전자가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합니다. 서울시는 강남과 서초 일부 구간에서 세대를 시범 운영해보고 지역과 차를 늘릴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이용료는 무료, 카카오택시 어플을 이용해 부르면 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이들이 불안이나 수면 장애 때문에 약물 처방을 받는 경우가 최근 유독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또 길었던 거리 두기 등을 경험했던 아이들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는 매일 울고 싶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이 정신과를 처음 방문하면 작성하는 초진 설문지 문항입니다. 보호자들은 아이의 평소 증상과 생활 상태가 어떤지 작성합니다.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약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3년 사이 불안 증상 완화와 수면 장애, 우울 등에 투약하는 항불안제 처방 환자 수는 10대 미만에서 35%가량 증가했습니다. 다른 연령대는 대부분 환자 수가 줄었는데 10대가 조금 늘었고 10대 미만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약물 처방 위주로 가지는 않는데도 도저히 조절이 안 돼서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진정을 시키는 약물을 쓰지 않았을까.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는 초중고 학생도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관계를 좀 단절하고 지냈던 이후에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 자기 표현에 한계가 있어 관련 연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담 지원을 늘린다든지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아이일수록 비약물적 치료가 더 중요하다며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맘때면 메이저리그 라커룸은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다만 가을 야구, 즉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만 이걸 누릴 수가 있는데요. 하루 전에 샌디에이고도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요란하게 자축 파티를 했습니다. 2년 만에 샴페인을 터뜨린 건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 선수도 있는 것 같죠? 바로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한 달 넘게 재활 중인 김하성 선수입니다. 그래도 등장은 했는데요. 절친 마차도의 핸드폰을 통해서 휴대전화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Hey, Kimmy on the phone. Hey, 사랑해! We love you, baby. We'll see you next. 김하성 선수 10월부터 시작하는 샌디에이고의 가을 야구에는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말부턴 선수단에 합류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구르던 공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자 모자를 벗어 던지면서 포효합니다. 2년 전 김주형 선수는 이 장면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죠. 당시에 타이거 우즈의 세리머니가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주영에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이 정말 특별한데요. 다시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세계 연합팀의 골프 대결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부터 시작합니다. I think we're a lot more stronger than we were 2 years ago. For me personally, it'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to see. 김우진 선수의 손을 떠난 마지막 화살이 10점에 꽂힙니다. 결승에서 9발 가운데 8발을 10점에 꽂았는데요.
물론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파리올림픽을 다시 보는 것 같죠. 양궁 종합선수권 개인전에서도 맨 위엔 김우진이 섰습니다. 올림픽에서 같이 3관왕에 오른 임시연 선수도 여자부 1위에 올랐는데요.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는 국내 대회인데 두 선수 모두 대단합니다. 올림픽의 격정과 환희로 한동안 들뜰 법도 한데 금세 제자리로 돌아온 게 정말 멋지네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요즘 옷차림 고민도 많으시죠? 내일도 한낮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30도 가까이 오르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하는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동쪽 지역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모레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영남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지역은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고 호남과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출근길은 20도를 밑돌면서 오늘보다 좀 더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낮에는 서울과 대전 28도, 부산 29도로 대부분 오늘만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수도권과 강원도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낮 동안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